저는 3명을 당연히 임명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헌법적 위기인데 헌법적 위기는 헌법적 해결책을 헌법적 기준으로 세우는 거를 출발해야 되는데 그럼 구인 완전체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심리 원래 정족수가 7명이에요. 근데 지금 6명이 있는 거는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해석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4월 18일 가면 문영배 이미선 대통령, 그건 또 대통령 모시기 때문에 또 임명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히 헌재가 무너지면 그 뭐 대응 체제로 계속 가는 건데 그런 시나리오는 정말 악몽이니까 그건 해줘야 된다. 지금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기이한 체제가 시작된 상황에서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뭐 비교적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원래는 이 몫이 이 컨트롤타워 이 몫이 행정안전부 수장인 이상민 장관 몫이잖아요. 근데 이상민 장관도 또 지금 공백입니다. 뭐 경찰청장 그렇게 돼 있고요. 예, 맞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재난 관련 행정을 지휘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뭐 진짜 뭐 지금 경제도 너무너무 비상이고, 네. 참 그분이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경제도 계속 안 좋아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금 탄핵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자기 그 주 업무도 챙겨야 되는데 나머지 문제는 지금 다 경험이 없는 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밑에 뭐 관료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건 뭐 모두가 하여튼 다 지금은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위기가 겹쳐오네요, 다. 맞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왔고 엘리트 공무원으로 살아왔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감각으로 이 전국을 이끌어 나갈지 많은 사람들의 지금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문제는 진짜 앞으로입니다. 1월 4일까지가 국가 재난 상황인데 문제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결정을 1월 1일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또 하나의 불인데, 이거 내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특검법. 거부할까요? 받아들일까요?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금 헌법의 위기거든요. 헌법적 위기니까, 헌법적 해결책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모든 일은, 헌재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게. 그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존 해링턴이라는 영국 작가가 반역은 성공할 수 없다. 그게 성공하면 아무도 감히 반역이라는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건 우리가 95년에 전두환 노태우 고소고발 사건 수사하던 장윤석 국현도 했죠. 그분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느냐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본인이 한 얘기는 아니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지만 마치 이제 그분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돼 있는데 뒤집어 말하면 실패한 쿠데타, 실패한 내란은 이건 뭐 처벌이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헌재로 가게 돼 있습니다. 헌재로 가 있는 것들 생각난 대로만 말씀드리면 통칭이라고 하는 비상경비 통칭이라고 하는 대통령 측의 주장과 헌법 77조를 정면으로 명백히 위반했다고 하는 국회 측의 논리가 충돌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 84조죠. 내란죄 소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됩니다.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내란죄 피의자가 돼갖고 수사를 받고 있고 거기 외환죄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좀 앞선 이야기 같고 내란죄는 지금 피의자로 입건돼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 헌법 84조는 내란죄 소추 조항이지만 이게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당선 무효를 또 받으면 재판 계속될 수 있느냐 소추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재판 중지까지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수사와 기소까지만 얘기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소추의 개념이 약간 불명확합니다. 그것도 약간 불명확해서 시끄러워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헌재가 6인 체제로 돼 있는데 6인 체제에서 심리는 지금 하고 있지만 결정이 가능할 것이냐.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가 몇 명이냐. 이것도 헌재가 지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한대행이 개헌을 한다면 헌법공포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헌재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과연 적법한 요건을 갖췄느냐, 의결정족수를 갖췄느냐 등등 지금 탄핵 사유하고 의결정족수 문제도 지금 가 있죠. 지금 그 6명이 해야 될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쟁점도 많은데 사건 자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총리가 한덕수 대행이 이걸 사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3명을 당연히 임명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헌법적 위기인데 헌법적 위기는 헌법적 해결책을 헌법적 기준으로 세우는 거를 출발해야 되는데 그럼 구인 완전체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심리 원래 정족수가 7명이에요. 근데 지금 6명 있는 거는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해석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잠깐 부가 설명을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려면 원래 헌재 법에는 7명 있어야지 심리는 재판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영어로 우리가 히어링이라고 하는. 그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준수 방통위원장 사건 가처분 때문에 그 7명 이상이어야지만 심리할 수 있다라는 조항 자체가 무효가 돼서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6명 이상도 심리는 가능한데 아직까지도 그렇다면 결정은 몇 명이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 상태이죠. 지금 합의가 안 돼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한덕수 총리가 저는 3명을 임명해야 된다고 본 얘기는 이게 대한민국의 위기가 헌법의 위기이기 때문에 헌법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구인 완전체로 하는 게 맞다. 또 4월 18일 가면 문영배 이민선 대통령, 그건 또 대통령 모시기 때문에 또 임명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히 헌재가 무너지면 대행 체제로 계속 가는 건데 그런 시나리오는 정말 악몽이니까 그건 해줘야 된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그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한덕수 대행은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네, 제2요구권은 사실 적극적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권한대행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26일 담화를 보면 내 임명 안 하겠다가 아니라 임명 보류인데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국회 몫을 보니까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1명은 여야 협의로 이렇게 됐으니까 여야를 합의해갖고 오면 내가 임명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논리적으로 이제 맞는 말이죠. 근데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가 박찬대 민주당 대표하고 합의를 했어요.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 이렇게 하기로 하고 추천했고 청문회까지 했고 인준 의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 요건은 이미 다 갖춘 상황.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보면 그 권한대행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좋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만납시다. 그래서 뭘 하긴 하냐.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이거를 승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거 안 한다 그러겠죠. 권성동 의원은 아예 그냥 대행이 임명하는 거 자체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여야정협의체 거기 4명 또 모여도 국회의장하고 한 대행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비대위원장이 나오시든지 아니면 원내대표가 나오든지 나와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거 봐라. 이거 국민의힘은 합의가 안 돼. 불가능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한테 빨리 임명해라. 그래도 안 하면 이제 탄핵으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왜 탄핵을 했냐는 거예요. 한덕수 대행을. 한 대행을. 예. 그거는 또 최상목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헌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적 방법을 따르면 돼요. 지금 급하게 5개 사유로 탄핵했거든요. 3개는 국무총리 때 했던 거, 2개는 권한대행 때 했던 거. 의결정족수도
불분명한데 의장이 151석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이 가 있고 권한쟁의도 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았냐? 저는 국회가, 민주당이 헌재로 권한쟁의 심판을 넘겼어야 된다고 봐요. 헌재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의 신청인이 됐어야 됐다. 아니. 예.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야 된다는 청구했어야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입법부가 국회 몫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3인을 지명하고 추천하고 청문회를 거치고 의결을 다 했는데 이거를 형식적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는 행정부의 장이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권한이 지금 침해당하고 있다. 입법부의 권한이 침해당한다. 그렇게 되면 헌재는 네. 받아들이겠죠. 왜 자기들도 지금 구인 완전체를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뭐 지금 청문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몰라도 지금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한덕수 총리는 의결 정족수가 150일이냐 200명이냐에 따라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빼놓고 최상목 그 권한대행에 대한 거는 탄핵보다는 그건 너무 민주당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또 지금 이제 이 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헌재로 권한쟁의 심판을 할 거로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대표님의 설명을 듣고 민주당이 무릎을 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거는 권한쟁의 심판을. 근데 저는 제가 무슨 뭐 헌법학자나 형법학자가 아니고 법조인이 아니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지금 이 문제는 누가 더 헌법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도 보면 제가 보면 그게 정말 탄핵 사유가 맞나? 그런 것들 다 넣어놓고. 지금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 그렇죠. 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그거는 뭐 내란죄 또 그리고 비상계엄이 뭐 통칭이라고 얘기하는데 통칭은 제가 뭐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이해하기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에 보냈어요. 이런 거는 하라거나 말라거나가 헌법에 없는데 그 행위를 해석할 때는 통칭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비상계엄은 77조에 쭉 선포부터 해제까지가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아니면 그리고 거기는 사법과 행정을 군통제 아래 두는 거지 입법부는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갖고 또 절차적으로도 국무회의 절차, 국회 통보 절차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체포 명령과 국회의원들 정직수 맞게 끌어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눈으로 봤잖아요. 군인이 갈 수 없는 선관위하고 국회 그 무장경력이 갔으니까 이런 것으로 탄핵 사유는 될 거지만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내란죄와 관련된 그 문제 그거는 이제 뭐 저는 그게 국헌문론이라고 하는 게 제가 뭐 제 시각에서는 국회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비상계엄 해제를 할 권한이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무장병력으로 못하도록 봉쇄하려고 했던 거 그것이 저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헌법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2008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국 헌법센터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이제 미국의 독립기념관하고 그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수도였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13개 주가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갖고 그 방에 가보면 그 독립기념관에 가보면 뭐 조지 워싱턴이 뭐 앉았던 의자 이게 다 그대로 있어요. 그 밀랍으로 만든 건가 그것도 다 있고. 근데 그 건너편에 독립기념관 건너편에 헌법센터가 있거든요. 그 이제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거기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인상적인 말이 있어요. 제가 들은 거예요.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만드냐? 바로 우리들이 만들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이 헌법을 공고화하는 게 이번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 역량이에요. 이거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이게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지금 던져져 있어요. 헌재에. 그래서 이걸 지혜를 짜서 이제 우리가 하는 과정을 잘 하면, 이게 미비했던 그 헌법 해석에 관한 거, 이걸 단단히 하면,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올라가겠죠. 헌법에 대한 미비한 해석을 이참에 채우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안 그래도 누군가가 이권현 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후에 개헌의 필요성 여부도 저희가 한번 좀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새로운 꼭지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아마 최상목 경제부처 대행에 대한 탄핵까지는 민주당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권한쟁의 심판을 적극
검토해보라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탄핵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걸 또 전제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최상목 대행이 사실상 여러 특검법들에 대한 제의를 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또한 저는 지금 헌법이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뭐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이 위헌적 요소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거부권을 계속 제의 요구를 계속 해왔던 상황이니까 헌법의 위기 상황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헌재 임명은요, 최상목 이분이 워낙 오랫동안 그냥 평생 공무원이었던 분이잖아요. 그 두 가지인데 여기서 네. 그 최상목 대행은 지금 무한공항 사건 국민 애도 기간이고 그 다음에 한독수 대행에 대한 탄핵이 헌재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안 말고 가처분하고 권한쟁의 이것의 판단을 일단 기다려 보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은 어쨌든 일부러 벌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벌게 됐고 그래서 바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게 진짜 시간이 급하다 이러면 또 헌재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 대행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행의 역할은 가장 이제 소극적이고 좀 보수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더 그렇죠. 이게 국무총리도 아니고 경제부총리니까 내려갈수록 더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헌재에서 한 대행의 탄핵을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시는군요. 어떤 한 대행이요. 한 대행 탄핵. 그러니까 한대행 탄핵은 이제 탄핵 때문에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지금 표결을 192명 찬성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헌재가 우원식 의장은 151명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우원식 의장에게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걸 효력정지 가처분청을 제가 정확하게 헌법학자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한덕수 대행이 해야 되는 걸 텐데 한덕수 대행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200명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국회가 192명으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 없다. 난 대행일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는 안 한 거예요. 그 이유는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일단 직무는 정지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단을 기다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권한쟁의를 따지는 데 있어서 우원식 의장이 처음부터 이거의 의결적 요소는 151석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따라서 151석이니까 막을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왜냐하면 의장이 먼저 말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얘기할 수 있고 탄핵 심리 결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인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표결 정족수가 200명이라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절차에 절차상 하자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그건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겠고. 되게 또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부분을 지금 언론들이 안 짚어주고 있는데 권한쟁의 심판의 신청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대행이. 신청인이 국민의힘 당이거든요. 관련이 없는 당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본안 판결까지 갈 것인지 그 전에 각하 결정이 나올 건지도 이것도 좀 판단에 또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아마 이건 지금 너무 헌법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인 얘기 갖고 할 수 없어서 이게 되게 어려운데 그러나 지금 사안을 보면 이게 앞으로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문제를 저는 그런 문제에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훗날을 위해서도 이거 좀 헌재 판단을 받아보는 게 그래야지 그게 그렇죠. 지금까지 헌법에 이런 상까지는 예정을 못했기 때문에 87년 헌법은 구체적인 절차는 안 적혀져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더 이상 헌재에 대해서 뭘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겠어요. 왜냐하면은 정작 가장 중요한 이슈일, 중요한 문제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자꾸만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보내도 뭐 제일 급한 거가 이게 대통령 탄핵이니까 이거부터 심리하겠다고 헌재가 말은 하고 있지만 이미 뭐 몇 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전에 8건. 가처분이도 나면 가처분 먼저 해야 9건 되거든요. 또 지금 가고 그렇게 가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국무위원들 차례대로 다 탄핵을 해서 그러면 이제 뭐 국무회의 그 개의 정족수가 안 되면 국무회의도 못 열리면 무정부 상태죠. 근데 그런 거를 국회의원이란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공공연히 얘기한다는 게 나는 이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 체화되지 못한 채로 이제 가고 있는데 체화되지 못한 그 저는 제가 이거를 비상계엄과 연쇄탄핵이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블랙스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블랙스완이라는 게 검은 백조잖아요. 검은 백조라는 게 형용 모순이지 않습니까? 백조라는 한자에는 하얗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호주에선가 옛날에 그 발견이 돼갖고 블랙스완 이게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랙스완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요. 나심 니콜라스 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분이 블랙스완을 쓸 때는 블랙스완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우리가 예상 관측값 바깥에 있어서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측 불가 이 세 가지 특징을 얘기했거든요. 예측 불가성, 두 번째 엄청난 파괴적인 영향력, 세 번째는 사전에 얘기했던 거 터지고 나서야 발생 후에야 원인을 설명하려는 경향, 이 세 가지를 블랙스완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한 거 그러니까 그분의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블랙스완은 극단적 사건. 그게 뭐 예를 들면은 뭐 금융위기라든가 뭐 대공황이라든가 9.11 테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커런시 워라는 책을 쓴 그 화폐전쟁 쓴 제임스 리카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어요. 이 아까 말한 대로 그 극단적 사건으로 나심 탈레브는 이제 정의했다면 이분은 뭐냐면 일상적 사건의 극단적 결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11 테러 얘기 들어봅시다. 테러는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비행기가 건물을 무너뜨리는 건 결과가 극단적인 거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뭐 장관 탄핵,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뭐 계속 해오던 거에 대통령 탄핵과 대행까지 탄핵 이건 좀 더 극단적인 것이지 일상적으로 해오던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거는 예상할 수 없는 극단적 사건이라는 나심 탈레브의 의견이 맞는 것 같고 연쇄 탄핵은 제임스 리카즈의 견해가 맞는 것 같고 어쨌건 극단적인 거는 맞고 그 극단적인 위기의 본질은 헌법적 위기라는 겁니다. 헌법적 위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가 체화되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것인지 도대체 우리는 원칙 일상에서는 이미 벗어나서 각종의 예외끼리의 다툼이 돼버렸잖아요. 극단과 예외의 다툼이 돼버렸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요. 환율은 1,500원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일만 해도 머리 아픈 최상무 경제부총리 도대체 어떻게 해법을 찾아가야 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걱정되고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지금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민주당도 탄핵 계엄 상태고 보수 진영도 아스팔트에서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고 가다 보면 4월달 되면 2명 그만두면 헌재가 마비된다. 그때는 4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 내전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좋나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정치인들, 모든 관료들, 모든 지식인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옳든 그르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건 헌법적 위기이기 때문에 헌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헌재를 완전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 양식을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온갖 되지 않는 궤변을 가지고 막으면 안 되고 헌재가 일단은 완성이 돼야
거기서 뭘 진행할 수 있거든요. 네. 정당성도 있고 권위도 있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야정 협의체를 민주당이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머리를 맞대고 모여야죠 지금. 대행하고 국회의장하고 여야 대표가. 그래서 이 위기의 국제적 신인도에 관한 문제고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초헌법적 물리적 헌정 중단 상태는 우리가 많이 경험해 왔어요.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건 쿠데타를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 박정희 때도 하고 전두환 때도 했잖아요. 예. 그건 초헌법적 물리적 헌정 중단입니다. 이 문제는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이기 때문에 그건 무력으로 하는 거예요. 총칼로 하는 거니까 다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 총칼로 하는데 누가 그거 저항하겠습니까? 그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헌정 질서가 작동하고 있어요. 대통령 탄핵도 그렇고, 내란죄 수사도 그렇고, 대행이 오는 것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권위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초헌법적인 물리적인 헌정 중단은 총칼로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논리적 법리적 해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완비되어 있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틈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나 어쨌건 대한민국이 합의하는 건 이 최종 권한은 대법원에도 없고 국회에도 없고 헌재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 헌재의 판단이 자기들 그 정책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면 유리하고 저렇게 하면 유리하고 이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이 나라 걱정을 먼저 해야지. 나라 걱정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모두들 다 이 헌법의 기준에 누가 더 충족시키고 있느냐 자기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걸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대표님 말씀에 너무너무 동의를 하는 부분이 정말 정국 안정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이 있긴 있는 건지 그것부터가 의문입니다만은 어쨌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현재 그 3명을 재판관 3명 임명을 좀 서둘러야 된다라는 입장이시죠. 서둘러야 되지만 그 헌재에서 한덕수 그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죠. 기다릴 것이 현실적으로 기다릴 것으로는 보인다.